전격 돌파구냐, 괴멸적 타격이냐, 이란 전쟁의 운명의 24시간을 둘러싼 세계의 긴장. 국제정치에서 어떤 시간은 단순한 시각 표시가 아니라 세계 질서 전체를 흔드는 압축된 운명처럼 작동한다. 미국 동부시간 기준 4월 7일 오후 8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제시한 협상 시한은 바로 그런 종류의 시간으로 제시된다. 겉보기에는 외교적 데드라인 하나가 설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한의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협상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이면서도 동시에 대규모 군사행동의 개시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이며 중동의 분쟁을 지역전 차원에 묶어둘 것인지 아니면 세계 경제와 국제안보 전반을 뒤흔드는 새로운 격변으로 확장시킬 것인지를 가르는 분기점이기도 하다. 기사에서 묘사된 운명의 24시간은 그래서 단지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국제정치가 가진 폭력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지도자들의 언어가 얼마나 빠르게 현실을 파괴적인 방향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지를 응축해서 보여주는 상징적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어가 가진 극단성이다. 그는 협상 시한을 더는 미루지 않겠다고 하면서 시한 내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이란의 핵심 인프라를 집중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모든 교량과 모든 발전소가 파괴될 수 있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단순한 군사시설 공격을 넘어 국가 기능 전반을 마비시키는 수준의 응징을 상정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층위가 동시에 존재한다. 하나는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도하기 위한 협박의 정치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외교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는 강압외교의 방식이다. 전자는 상대가 공포 속에서 양보하도록 만들기 위한 수사학이며 후자는 합의하지 않으면 국가 기반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협상의 조건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즉 협상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굴복 요구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 위협의 언어는 언제나 양면성을 지닌다. 강력한 발언은 상대를 물러서게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대를 더 극단적인 저항으로 내몰 수도 있다. 특히 이란처럼 체제의 지속성과 국가적 자존심을 핵심 정치 자산으로 삼는 국가에게 외부의 공개적 위협은 단순히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정당성과 직결된다. 만약 이란 지도부가 트럼프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외교적 유연성으로 해석되기보다 미국의 무력 앞에 굴복했다는 내외부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히려 협상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공개적 압박이 강할수록 실제 타협은 더 어려워지는 역설이 발생한다. 기사 속에서 제시된 상황이 위태로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퇴로를 남기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한을 최종 시한으로 규정했지만 바로 그런 단정적인 언어가 자신에게도 정치적 후퇴를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가 주목한 또 하나의 핵심은 새롭게 등장한 45일 휴전안이다. 이 제안은 지금처럼 극단으로 치닫는 대결 구도 속에서 최소한의 완충지대를 마련하려는 중재 시도로 읽힌다. 45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영구적 평화나 최종 합의와 동일하지 않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면 확전을 잠시 멈추고 양측이 체면을 완전히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구를 모색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임시 정지 버튼에 가깝다. 국제 분쟁에서 이러한 한시적 휴전안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정 수준 이상 격화되면 양측 모두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쉽게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군사적 손실이 커질수록 지도자들은 그 손실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 큰 승리를 요구하게 되고 더 큰 승리를 요구할수록 타협은 배신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따라서 완전한 종전이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일수록 오히려 제한적 휴전과 부분적 절충안이 훨씬 현실적인 외교 해법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 드러나듯 이 휴전안 역시 낙관만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충분치 않지만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 한마디에는 그의 복합적인 계산이 응축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중재국들의 제안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음으로써 외교적 유연성을 남겨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그것만으로는 군사행동을 유보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긋는 것이다. 다시 말해 휴전안은 협상 재개의 실마리일 수 있지만 동시에 더 큰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소비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데드라인 외교의 본질이다. 시한은 종종 합의를 촉진하는 장치이지만 때로는 상대에게 지금 이 순간 더 많은 것을 내놓지 않으면 전쟁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최후 통첩으로 변질된다. 기사 속 상황이 긴박한 이유는 휴전안이 평화의 문이면서 동시에 전쟁 직전의 마지막 시험지처럼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태의 중심축에 놓인 것은 결국 호르무즈 해협이다. 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되듯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으로 중시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석유의 자유로운 이동이며 그 상징이자 실질적 관문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다. 세계 에너지 수송망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해상 통로가 아니다. 그것은 중동산 원유와 가스가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병목 지점이며, 따라서 이 해협의 안정성은 국제유가, 해상보험료 물류비, 금융시장 심리, 각국의 인플레이션 전망과 직결된다. 전쟁이 장기화되더라도 교전국 자체의 피해는 일정 범위 안에서 관리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는 순간 피해는 전 세계로 방사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사 속 운명의 24시간은 사실 미국과 이란만의 시간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유럽, 중국, 인도, 그리고 에너지 시장에 의존하는 거의 모든 국가의 시간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는 정확히 이 지점에서 선명해진다. 미국은 과거에 비해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졌고 직접적인 호르무즈 의존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호르무즈 봉쇄를 무심하게 방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유가는 단지 특정 국가의 수입 구조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시장은 공급 차질의 가능성, 해상 운송 위험, 지정학적 공포를 반영해 즉각 반응한다. 따라서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면 미국 역시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 기사에서 언급되듯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국내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전쟁에서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고 싶어도 그 결과가 기름값 상승과 물가 불안으로 돌아오면 유권자들은 전쟁 수행 능력보다 생활비 압박을 먼저 체감하게 된다. 미국 대통령에게 국제정치는 언제나 국내 정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오래된 명제가 다시 확인되는 대목이다.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기사에서 표현한 호르무즈 지렛대라는 말은 매우 정확하다. 이란은 미국과 군사력에서 정면 대결을 벌여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하지만 상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우회적으로 발생시킬 수는 있다. 바로 해상 교통로를 압박하고 에너지 공급 불안을 조성하며 지역 전체를 긴장시키는 방식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승리와는 다르다. 오히려 당신이 나를 완전히 제압할 수는 있어도 그 과정에서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커질 것이라는 비대칭 전략에 가깝다. 그래서 이란이 호르무즈 문제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몇 안 되는 전략적 지렛대를 끝까지 활용하려는 계산으로 이해해야 한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해협의 실질적 개방이지만 이란이 원하는 것은 해협을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의 유지일 수 있다. 이 이해관계의 충돌이 바로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본질적 이유다. 기사는 또 하나 중요한 맥락을 짚는다. 이란이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 배경이다. 미국의 대이란 공격이 아직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 즉 2월 28일 시작되었다는 점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이 이란 내부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은 현재의 교착 상태를 해석하는 데 필수적이다. 국제 협상에서 신뢰는 추상적인 미덕이 아니라 실질적 협상 자산이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단지 감정의 악화로 끝나지 않는다. 상대가 내놓는 제안, 시한, 보장, 휴전,
심지어 중재안까지 모두 의심의 대상이 된다.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공격이 가능하다면 지금 제시되는 휴전안이나 유예 조치가 과연 장기적으로 무엇을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이 아무리 강한 압박을 가해도 상대가 기본적 신뢰를 상실한 상태라면 오히려 협상은 더욱 경직된다. 힘의 우위가 자동으로 정치적 해결을 낳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기사에 나타난 이란의 입장, 즉 공식적으로는 일시 휴전안을 거부하면서도 영구적 종전을 원한다고 밝힌 태도는 표면상 모순처럼 보여도 실은 나름의 논리를 지닌다. 이란은 한시적 휴전이 미국에게 재정비의 시간만 제공할 뿐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동시에 자신들이 장기적으로는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포괄적 합의를 원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선점하려 할 수도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전면 종전 합의가 단숨에 가능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임시 봉합보다 근본 해결을 원한다는 메시지는 국내 여론을 결집시키고 외부 중재자들에게도 일정한 명분을 제공한다. 즉, 이란은 자신이 완고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본질적인 평화를 원한다는 프레임을 만들려 하는 셈이다. 국제정치에서 평화의 언어는 늘 선한 의도만을 반영하지 않는다. 때로는 협상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적 언어이기도 하다. 기사가 암시하는 가장 무거운 장면은 만약 시한 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인프라 연쇄 타격을 결행할 경우 이후 전개가 사실상 시계 제로라는 점이다. 이 표현은 매우 적절하다. 왜냐하면 현대전에서 대규모 인프라 공격은 단순한 시설 파괴를 넘어 상대 국가의 일상적 기능, 사회적 질서, 행정 능력, 민심 안정, 군의 보급 체계까지 연쇄적으로 흔들기 때문이다. 발전소와 교량은 군사적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민간인의 삶과 직접 연결된 기반 시설이기도 하다. 이런 시설이 광범위하게 파괴되면 전쟁은 더 이상 전선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와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장된다. 도로가 끊기고 물류가 마비되고 병원이 기능을 잃고 통신과 행정이 흔들리면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비상구역으로 변한다. 이때 전쟁은 군대끼리의 충돌을 넘어 인간 사회 자체를 압박하는 재난으로 성격이 바뀐다. 그래서 기사 속에서 제기된 전쟁 범죄 논란 가능성은 결코 부수적 문제가 아니다. 민간이 이용하는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발언은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 물론 전시에는 군사적 필요성을 둘러싼 각종 해석이 뒤따르고 양측은 서로의 시설이 군사적으로 활용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기반 시설을 광범위하게 파괴하겠다는 식의 공개적 경고는 그 자체로 국제법적 정당성 논쟁을 불러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한편으로는 강경함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제스처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규범을 도구적으로 취급하는 그의 대외정책 스타일을 다시 확인하게 만든다. 국제 질서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단지 폭탄이 떨어질 때만이 아니라 강대국 지도자가 규범의 경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처럼 위험한 수사와 고강도 압박에 의존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성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트럼프식 외교의 핵심은 항상 예측 불가능성을 협상력으로 전환하려는 데 있었다. 상대가 미국의 최종 행동을 예측하지 못하게 만들면 상대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더 큰 양보를 할 것이라는 논리다. 이는 협상 방식이 국가 간 분쟁에 이식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기업 간 협상과 국가 간 전쟁 위기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다. 기업은 파산하거나 합병될 수 있지만 국가는 붕괴와 전쟁, 대규모 인명피해를 동반한다. 따라서 협상에서 미치광이 전략이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군사적 위기관리에서 안정적인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오판 가능성을 높인다. 상대가 저 말은 허세라고 판단하면 억지력은 무너지고
반대로 정말 실행할 것이라고 믿으면 선제적 대응이나 극단적 버티기로 이어질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위험하다. 기사가 제시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말을 바꿔온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번 시한 역시 다시 연기되거나 번복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만든다. 흥미로운 것은 이 점이 양면적인 효과를 낳는다는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시안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이란이 이번에도 실제 공격은 없을 수 있다고 계산하게 만들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이번엔 정말 다를지도 모른다는 긴장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 결국 트럼프의 잦은 입장 변화는 협상력을 강화하는 듯 보이면서도 동시에 억지의 명확성을 약화시키는 모순을 안고 있다. 억지력은 단순히 강한 말이 아니라 상대가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어야 작동한다. 그런데 말이 자주 바뀌면 상대는 위협의 강도보다 위협의 신빙성 자체를 재계산하게 된다. 이때 위기는 통제 가능한 압박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충돌 가능성으로 바뀐다. 만약 미국이 실제로 대규모 인프라 타격을 감행한다면 그 이후 트럼프가 기대하는 시나리오는 아마도 단기적 충격을 통해 이란의 협상 의지를 붕괴시키고 미국이 사실상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기사도 지적하듯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의 핵심 인프라를 파괴했다고 해서 정치적 의지가 곧바로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부 공격은 내부 결속을 강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한 체제일수록 외부의 위협은 국내 통제 강화와 애국주의 동원의 명분이 된다. 이란 지도부는 국가 생존의 위기를 내세워 반대 세력을 잠재우고 전시동원 체제를 강화하며 미국을 상대로 한 저항을 정권 존속과 동일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군사적 우위가 반드시 정치적 굴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미국이 상대의 물리적 능력을 약화시킬 수는 있어도 정치적 의지까지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기사 말미에 언급된 장기전 가능성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출구 없는 소모전일 것이다. 그는 강력한 일격, 단기간의 굴복, 명확한 성과,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승리 선언을 원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란과 같은 상대는 정면 충돌에서 밀리더라도 장기적 비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 우회적 보복, 미군 자산에 대한 비대칭 공격, 영내 친일한 세력의 활동 강화 등은 미국으로 하여금 전쟁은 이겼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 현대의 전쟁은 종종 전투에서는 승리해도 정치에서는 패배하는 모순을 낳는다. 전선을 장악했어도 물가가 오르고 동맹이 흔들리며 국제 비난이 커지고 지역 불안정이 심화되면 그 승리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기사가 짚은 미국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가장 무거운 함의를 가진 대목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일단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발언일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은 한번 시작되면 처음 의도보다 더 깊은 개입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다. 공습만으로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더 정밀한 타격이 필요해지고 정밀 타격만으로도 충분치 않으면 시설 확보나 정보 획득, 억류 자산 회수, 전략 물질 통제 등을 위해 제한적 지상작전이 검토된다. 기사에서 언급된 농축 우라늄 보유분 확보와 같은 목표는 특히 그런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하늘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확보와 통제를 필요로 하는 군사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전쟁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 공중전은 철수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지상군이 투입되면 전쟁은 시간과 공간의 늪으로 변한다. 지상군이 의미하는 것은 단지 병력의 이동이 아니다. 그것은 점령과 통제, 보급과 철수, 민간인 보호와 저항 세력 대응, 전후 질서 관리까지 포함하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다. 미국이 실제로 그런 수렁에 들어갈 의지가 있는지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상대가 미국의 지상 개입 가능성을 믿는 순간 전쟁 계산은 급격히 달라진다. 이란은 더 깊은 지하화와 분산 배치, 소모적 유격전 준비, 대외적 선전전 강화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미국은 단기적 강압을 통해 협상을 유도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대에게 정권 생존 전쟁 프레임을 제공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쟁의 목적은 점점 흐려지고 시작은 분명했으나 끝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된다. 역사적으로도 강대국이 중동에서 가장 자주 범한 실수는 전쟁의 진입 비용보다 출구 비용을 과소평가했다는 점이다. 기사 속 상황은 바로 그런 위험한 패턴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한편 이 사태는 단지 미국과 이란 사이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기사에 직접 길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중재국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이 전쟁이 다층적 국제 문제로 번졌음을 보여준다. 중재국이 45일 휴전안을 제시했다는 사실은 주변국들과 주요 이해 당사국들이 이미 이 분쟁을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중동의 불안정은 언제나 영내 국가들의 안보와 정권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동시에 에너지 공급과 해상 물류, 금융시장 불안정은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경제권까지 충격을 전파한다. 한국 같은 수입 의존형 경제 국가에게도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원유 도입 구조, 정유석 유화학 산업, 해상 운송비, 환율, 소비자 물가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사에서 묘사된 운명의 24시간은 워싱턴과 테헤란의 외교 시계만이 아니라 서울과 도쿄, 베이징, 브뤼셀의 경제 시계와도 맞물려 있다. 이 점에서 기사의 제목은 단지 선명한 헤드라인이 아니라 정세의 본질을 압축한다. 전격 돌파구냐 괴멸적 타격이냐라는 표현은 선택지가 둘뿐인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실제 국제정치는 그렇게 깔끔하게 나뉘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면 합의도 아니고 즉각적인 괴멸도 아닌 부분적 양보와 제한적 타격, 모호한 휴전과 불안한 해협 통행, 강경 발언과 비공개 접촉이 뒤섞인 회색지대의 장기화가 더 현실적일 수 있다. 하지만 정치 지도자들은 종종 복잡한 현실을 이분법적 선택지로 제시한다. 그래야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쉽고 외교적 모호성을 정치적 결단으로 포장하기 쉽기 때문이다. 기사가 포착한 긴박함은 사실 이 회색지대가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즉, 아직은 복합적 절충의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한번 대규모 인프라 공격이 시작되면 그 뒤에는 훨씬 좁은 선택지만 남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우리가 원한다면 밤 12시까지 완전히 무너진다는 식의 단언이다. 이 말은 단순한 군사적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거의 동일시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역사는 상대를 물리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해서 곧바로 원하는 정치적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국가는 건물과 교량, 발전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기업과 정체성, 적대감과 역사, 종교와 민족주의, 그리고 생존 본능으로도 구성된다. 폭격으로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시설일지 몰라도 그 사회가 외부의 강압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때때로 파괴는 굴복이 아니라 복수의 의지를 낳는다. 때때로 공포는 협상이 아니라 증오를 강화한다. 그러므로 하룻밤이면 이란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식의 표현은 군사기술의 우위를 과시하는 말일 수는 있어도 정치의 복잡성을 지워버린 위험한 단순화이기도 하다. 기사는 또한 미국이 사실상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과 여전히 이란이 반격 능력을 갖고 있다는 관측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미군 F-15E 전투기가 이란에서 격추된 사건이 언급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이는 단순한 전술적 손실이 아니라 전쟁의 서사가 얼마나 쉽게 뒤집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전투기 한 대의 손실이 전쟁 전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는 이미 무력화되었다는 자신감에 균열을 낼 수는 있다. 전쟁은 숫자만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상징과 이미지, 여론과 기대가 실제 전략만큼 중요하게 작동한다. 만약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과신한 상태에서 예상보다 큰 저항과 손실을 경험한다면 단기 결전의 시나리오는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이란은 제한적인 군사적 성과도 과장하고 상징화함으로써 우리는 아직 버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발신하려 할 것이다. 전쟁의 현실만큼이나 전쟁의 서사 역시 전황을 좌우한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기사 속 운명의 24시간은 사실 세계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가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군사적 시계다. 시한이 지나면 실제 타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압박, 공습과 보복, 해협 봉쇄와 군사적 대응의 가능성이 초단위로 긴박하게 흐른다. 두 번째는 외교적 시계다. 45일 휴전안을 둘러싼 중재 노력, 부분적 절충 가능성, 체면을 살려줄 타협안의 설계 등이 남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야 한다. 세 번째는 정치적 시계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강경함을 지지층에게 보여주려 하면서도 전쟁이 국내 경제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란 지도부는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국가 기능이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결국 이 전쟁의 위기는 총과 미사일뿐 아니라 지도자들의 정치적 시간표와 체면의 계산이 얽힌 복합적 위기인 셈이다. 더 나아가 이 기사는 현대 국제 질서가 얼마나 취약한 균형 위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준다. 과거 냉전 시기에는 오히려 핵전쟁의 공포가 일정한 억지 구조를 형성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위기는 그보다 더 불안정한 측면을 갖는다. 군사력은 압도적으로 비대칭적이지만 그 비대칭이 전쟁 억지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약한 쪽은 비정규적 수단과 전략적 병목 지점을 활용해 상대에게 큰 비용을 떠넘길 수 있다. 정보전, 경제전, 해상 봉쇄, 대리 세력 활용, 인프라 공격, 국제 여론전이 모두 얽힌다. 따라서 전쟁의 시작과 끝이 점점 더 불분명해진다. 기사에 나오는 시계 제로라는 표현은 단순히 이후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을 넘어 애초에 승리와 패배, 개전과 종전, 군사 목표와 정치 목표의 경계가 흐려진 시대를 상징하는 말처럼 읽힌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군사적 충돌이 경제적 공포로 얼마나 빠르게 번역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유조선 한 척의 항로, 보험사의 위험평가, 선주들의 운항 계획, 정유사의 도입 계약, 각국 중앙은행의 물가 전망이 모두 하나의 해협을 둘러싼 긴장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전쟁은 이제 멀리 떨어진 전장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 어느 나라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마주하는 가격표, 기업이 부담하는 원자재 비용, 정부가 고민하는 금리와 재정 정책도 전쟁의 그림자 속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중동에서의 군사적 위기는 언제나 세계적 위기다. 기사가 이 점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석유의 자유로운 이동을 합의의 일부로 요구한 사실만으로도 상황의 본질은 충분히 드러난다. 이 전쟁의 진짜 중심은 단지 이란의 군사력 제압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뒤흔들지 않으면서도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복잡한 계산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역설에 마주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강한 압박을 가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절실하게 출구를 필요로 하는 인물일 수 있다. 강경한 지도자일수록 때때로 체면을 구기지 않고 후퇴할 수 있는 외교적 계단을 필요로 한다. 45일 휴전안이 충분치 않지만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그것은 완전한 만족을 주지 않더라도 군사적 행동을 유예할 명분이 될 수 있는 장치다. 다시 말해 이 휴전안은 이란만을 위한 숨 돌릴 틈이 아니라 트럼프 자신이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파국을 피할 수 있는 정치적 사다리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사다리가 양측 모두에게 체면을 보장해야만 작동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굴복을 원하고 이란은 굴욕을 피하려 한다.
외교는 바로 그 사이의 문장을 발명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지금 기사 속 상황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군사력보다도 그 문장을 만들어낼 시간과 신뢰일지 모른다. 만약 끝내 합의가 불발되고 미국의 인프라 타격이 현실화된다면 그 순간부터 국제사회는 또 다른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전쟁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규범 위반 가능성 앞에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동맹과 파트너들은 미국의 행동을 어느 수준까지 지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강대국의 군사행동은 단지 목표국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전략 계산도 바꿔놓는다. 어떤 국가는 미국의 강경함을 신뢰의 표시로 읽을 수 있고 또 다른 국가는 미국이 지나치게 충동적이라고 판단해 거리를 둘 수도 있다. 국제 질서는 힘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예측 가능성, 규범 준수, 동맹의 신뢰, 위기관리 능력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민간 기반 시설까지 포괄하는 대규모 타격을 강행하고 그 결과 국제법 논란과 에너지 시장 불안, 지역 확전 가능성이 동시에 커진다면 단기적 공포 효과와 별개로 미국의 장기적 리더십은 오히려 손상될 수 있다. 기사가 흥미로운 이유는 이런 거대한 구조적 문제를 단 하루의 시한 속에 압축해서 보여준다는 데 있다.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은 독자에게 극적인 긴장감을 주지만 동시에 현대 국제정치의 본질도 드러낸다. 지도자들은 마치 모든 것을 단번에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오랜 불신과 누적된 적대, 경제적 이해관계와 군사적 현실, 국내 정치와 국제규범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순한 결단 하나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마다 역사는 종종 몇 시간 안에 방향을 바꾼다. 잘 설계된 절충안 하나가 전면전을 막을 수도 있고 오만한 발언 하나가 마지막 협상 가능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사 속 24시간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선택의 질로서 중요하다. 이 기사를 읽으며 독자가 느끼게 되는 가장 큰 감정은 아마도 불안일 것이다. 그러나 그 불안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다. 그것은 너무 많은 변수들이 서로를 자극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트럼프의 강경 발언은 협상 압박이자 자신의 체면 관리 수단이다. 이란의 완강함은 체제 생존 전략이자 미국에 대한 불신의 결과다. 중재국의 휴전안은 파국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지만 동시에 양측의 더 큰 요구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판으로 이용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지 지역 분쟁의 부속물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흔드는 전략적 숨구멍이다.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아직 현실이 아닐 수 있지만 전쟁이 기대보다 길어질 경우 언제든 더 무거운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복합성 때문에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강대국 대 지역국가의 대결이 아니라 세계 질서가 얼마나 많은 취약한 연결고리 위에 서 있는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된다. 결국 이 기사 중심의 서사는 한 가지 질문으로 수렴한다. 강압은 과연 평화를 만들 수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 위협을 통해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려 한다. 그러나 위협이 너무 크면 상대는 물러서기보다 버티기를 택할 수 있다. 이란은 지렛대를 쥔 채 끝까지 저항하려 한다. 그러나 지나친 버티기는 국가 전체를 파괴적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국제사회는 휴전과 중재를 시도한다. 그러나 신뢰가 무너진 당사자들 앞에서 중재는 언제나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 전쟁의 해법은 어느 한쪽의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서로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마주한 뒤에야 겨우 도달할 수 있는 불완전한 절충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절충은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가장 어려워진다. 지도자들은 이미 너무 많은 말을 했고, 너무 많은 위협을 던졌고, 너무 많은 국내 정치적 부담을 짊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명의 24시간이 진짜로 운명적인 이유는 군사행동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만은 아니다. 그 시간 동안 각 행위자가 스스로의 말에 얼마나 갇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강경함의 언어에 갇혀 있다. 이란은 불신과 자존의 언어에 갇혀 있다. 중재자들은 급박함의 언어에 갇혀 있다.
세계 시장은 공포의 언어에 갇혀 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가장 부족한 것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모두가 완전히 패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이다. 평화는 종종 이상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체면 관리의 기술에서 시작된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이겼다고 선언하는 순간보다 어느 누구도 완전히 졌다고 느끼지 않게 만드는 순간에 전쟁은 멈춘다. 이 기사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단순한 속보의 긴장감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날 국제정치의 잔혹한 문법이다. 군사적 우위는 있으나 정치적 해법은 불분명한 강대국, 군사적으로 열세이나 전략적 병목 지점을 쥔 지역국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세계 경제와 국제규범이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 기사 제목이 던진 물음, 즉 전격 돌파구냐 괴멸적 타격이냐는 사실 지금의 세계가 반복해서 맞닥뜨리는 질문이기도 하다. 대화는 늦었고 위협은 너무 커졌으며 모두가 물러설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국제정치는 얼마나 자주 파국 직전에서야 겨우 브레이크를 밟는가. 바로 그 불안한 진실이 이 기사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글이 남기는 핵심은 분명하다. 이 전쟁의 향방은 단지 미사일의 정확도나 폭격기의 출격 횟수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 중재안이 체면의 사다리가 되느냐 아니면 마지막 실패한 제안으로 끝나느냐, 국내 정치가 외교적 후퇴를 허용하느냐, 그리고 지도자들이 자신의 언어를 되돌릴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전쟁의 미래는 무기의 힘만큼이나 정치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기사 속 현재는 정치보다 위협의 언어가 앞서고 있다. 그래서 세계는 24시간을 단지 한나절의 뉴스 주기로 소비할 수 없다. 그것은 유가와 선거, 국제법과 군사전략, 체제 생존과 세계 경제가 동시에 압축된 시간이며 그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돌파구일 수도 있고 더 깊은 수렁일 수도 있다. 만약 이 순간 외교가 가까스로 작동해 부분적 합의라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대단한 화해의 승리가 아니라 파국 직전에 가까스로 멈춰 선 인간 정치의 최소한의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고 핵심 인프라 타격이 현실화된다면 그 이후에 세계는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호르무즈 해협은 더 불안해질 것이고 이란은 더 거칠게 반응할 것이며 미국은 더 깊은 개입의 유혹과 부담 사이에서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파장은 결국 세계 곳곳의 일상으로 번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란 전쟁의 운명의 24시간은 멀리 떨어진 중동의 시간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세계 전체의 시간이다. 이처럼 세계 전체의 시간으로 확장된 위기는 결국 각국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핵심 인프라 타격 가능성을 앞세워 이란의 굴복을 압박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중동 질서를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내외에 각인시키려는 욕망이 깔려 있다. 강대국은 단지 힘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그 힘이 여전히 유효하며 상대가 그 힘 앞에서 선택지를 재조정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전략적 우위를 체감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실제 군사작전의 사전 예고이면서 동시에 권위의 연출이다. 그러나 권위는 힘의 시연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힘의 시연 뒤에 통제 가능성과 결과 예측이 따라붙어야 한다. 만약 타격은 시작되는데 종결은 오지 않고 충격은 크지만 굴복은 없으며 국제유가와 해상운송 불안, 동맹국의 우려와 국제법 논란만 증폭된다면 미국이 보여주려 했던 통제력은 오히려 흔들릴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군사행동의 자유가 아니라 군사행동을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시점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말을 설계할 수 있다는 믿음일 것이다. 문제는 전쟁이란 본래 설계자의 계획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란도 마찬가지다. 외형적으로는 강대국의 압박을 받는 약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란 지도부는 지금의 위기를 단지 군사적 열세의 문제로만 계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란이 처한 상황은 생존의 문제이자 서사의 문제다. 이 체제가 자신의 국민과 지지 기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단기적 안정을 얻는 시나리오는 외부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부 정치의 논리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다. 정권이 수년간 축적해온 반미 서사, 저항의 정당성, 혁명적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란이 보여주는 완강함은 비합리적 고집이 아니라 자기 체제의 언어를 지키기 위한 구조적 필연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과 이란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비슷한 함정에 빠져 있다. 미국은 강경함의 이미지를 포기할 수 없고 이란은 굴복의 이미지를 감당할 수 없다. 양측 모두 국내 정치와 체제 정당성의 압력 아래서 행동하고 있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보다 훨씬 위험한 대치가 지속된다. 이 전쟁의 또 다른 층위는 시간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다. 미국은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그 시한을 전술적 압박으로 활용한다. 반면 이란은 시간 자체를 무기로 삼는다. 미국은 단기간 내에 상대를 몰아붙여 결론을 내고 싶어 하지만 이란은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상대의 비용을 키울 수 있다. 이 차이는 강대국과 지역국가 사이의 비대칭 전쟁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다. 강한 쪽은 신속한 성과를 원하고 약한 쪽은 지속되는 불안정을 통해 강한 쪽의 우위를 무디게 만든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해서 시한을 설정하는 이유는 스스로 시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한번 시한이 연기되고 또 연기되면 시간의 주도권은 오히려 흔들리기 시작한다. 상대는 미국이 실제로도 급한 입장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국제사회는 시한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협상용 장치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최종 시한이라는 말은 늘 위험하다. 정말 최종이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최종 시한이라는 말 자체가 약해진다. 지금의 긴장은 바로 그 임계점에 있다. 미국이 행동하면 파국의 가능성이 커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억지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비용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태는 외교의 실패가 어떻게 군사적 선택지를 부풀리는지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처럼 읽힌다. 외교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을 때는 강경 발언도 협상 테이블의 일부로 흡수될 수 있다. 그러나 상호 신뢰가 훼손되고 이미 교전이 발생했으며 양측의 국내 정치가 강경 노선을 요구하는 국면에서는 같은 발언이 훨씬 더 직접적인 행동 압박으로 바뀐다. 기사 속에서 드러나는 불안은 바로 이 점에서 생겨난다. 만약 이번 시한이 실질적으로 외교의 마지막 기회라면 그 뒤에는 말보다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협상가는 문장을 조정할 수 있지만 전쟁 계획은 일단 발동되면 다시 멈추기가 어렵다. 타격 목표 선정, 병력 배치, 해상 경계, 항공 출격, 보복 대비 태세가 연쇄적으로 작동하면 정치 지도자의 의중도 군사 시스템의 속도를 완전히 따라잡기 어렵다. 국제 정치에서 전쟁은 종종 의도보다 관성에 의해 확장된다. 처음에는 제한적 타격이라 설명되었던 작전이 이후에는 보복에 대한 재보복과 억지의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핵심 인프라라는 표현은 매우 넓고도 위험한 범주를 품고 있다. 핵심 인프라가 발전소와 교량, 물류 거점, 통신망 산업시설을 포괄한다면 그 공격은 단순한 군사적 응징을 넘어 사회 전체의 기능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 기능이 멈춘다는 것은 전투기가 격추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병원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받고 교량이 끊기면 피란과 구조가 지연되며 통신이 흔들리면 공포가 배가 된다. 전쟁의 가장 잔혹한 면은 군사적 사망자가 아니라 민간 사회가 서서히 붕괴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프라 공격은 상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는 전략 수단이면서 동시에 민간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인도주의적 재앙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트럼프가 이를 대수롭지 않게 말할수록 국제사회는 그 말의 무게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현대전에서 전쟁 범죄 논란은 전쟁의 부속물이 아니라 전쟁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중심 이슈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법률의 차원을 넘어 도덕적 상상력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전쟁을 논할 때 강대국 지도자들은 종종 지도, 목표 좌표, 타격 시간, 피해 규모 같은 추상적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발전소 하나가 타격을 입는다는 말은 실제로는 수많은 가정의 어둠, 의료 장비의 정지, 아이들의 공포, 도로 위 정체, 식수 공급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교량 하나가 끊긴다는 것은 군사 물자만이 아니라 피난민, 환자, 구조대, 식량 수송까지 함께 막힌다는 뜻이다. 전쟁의 언어가 지나치게 기술적일수록 그 결과를 감내해야 하는 인간들의 얼굴은 오히려 지워진다. 기사 속 트럼프의 발언이 주는 섬뜩함은 단지 강도가 세서가 아니라 국가 기능 전체를 하나의 협상 카드처럼 말하는 냉혹함에 있다. 이런 수사는 대중에게 결단력으로 비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복구 불가능한 상처를 정치적 메시지로 환산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국제 정치가 자주 망각하는 것은 전쟁의 목표가 무엇이든 그 과정의 파괴가 인간의 삶 위에서 벌어진다는 단순한 사실이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고강도 경고는 실제 파괴를 목표로 하기보다 파괴 가능성의 공포를 활용한 강압 외교일 수 있다. 협상에서 진짜 힘은 모든 카드를 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쓰지 않고도 원하는 양보를 얻어내는 데 있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발언은 실제 공격보다 심리전의 비중이 더 클 수도 있다. 하지만 강압 외교는 상대가 두려움을 느낄 때 효과가 있고 상대가 생존 위기로 인식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이란이 지금 상황을 체제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순간 협박은 설득보다 결사항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미국이 합의하지 않으면 무너진다고 말할수록 이란은 어차피 무너뜨리려는 상대라면 더 버텨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강압 외교는 늘 정밀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 너무 약하면 무시당하고 너무 강하면 협상을 깨뜨린다. 기사 속 전개가 위험한 이유는 그 수위가 이미 거의 최대값에 근접해 보인다는 데 있다. 또한 이번 위기의 핵심에는 군사적 계산만이 아니라 상징의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수송로가 아니라 상징적 공간이다. 그곳을 통과하는 유조선은 단순히 원유를 나르는 배가 아니다. 그것은 중동이 세계 경제와 연결되는 생명선이고 동시에 이란이 국제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략적 신호다. 미국은 그 해협이 안정성을 회복함으로써 자신이 세계적 질서 제공자임을 입증하려 하고 이란은 그 해협이 불안정 가능성을 유지함으로써 자신이 결코 무력한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려 한다. 바로 이 점에서 호르무즈는 군사시설보다 더 정치적이다. 어느 항구를 폭격하는 문제보다 어느 배가 언제 통과할 수 있는지를 누가 결정하느냐가 더 큰 힘의 상징이 된다. 그래서 해협은 군사력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외교적 체면의 무대가 된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지 배가 다니는 상태가 아니라 미국의 요구에 의해 배가 다시 다니게 되었다는 서사일 것이다. 이란이 원하는 것은 단지 봉쇄가 아니라 자신이 열고 닫을 수 있는 지렛대를 끝내 놓지 않았다는 인식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재국들의 역할은 대단히 미묘하다. 중재국은 평화의 수호자가 아니라 상충하는 체면을 조율하는 번역가에 가깝다. 미국이 승리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과 이란이 굴욕처럼 느끼지 않을 문장을 동시에 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45일 휴전화는 그래서 실체 이상의 상징성을 가진다. 그것이 전쟁을 끝내는 완성된 해법이어서가 아니라 양측이 후퇴를 후퇴로 인정하지 않고도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좁은 복도이기 때문이다. 국제 분쟁에서 중요한 합의는 종종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 잠정적 시간 벌기일 때가 많다. 시간 벌기는 비겁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더 나쁜 결정을 막기 위한 정치적 기술이다. 그러나 이 기술이 작동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당사자들이 아직 완전한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공감대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가 수용 가능한 모호성을 인정하는 태도다. 지금 기사 속 정세는 그 두 조건이 모두 불안정하다. 파국의 비용은 누구나 알지만 모호한 절충을 수용할 정치적 공간은 좁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 내부의 정치 시간표다. 기사에서도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이 언급되는데, 이는 단순한 부가 정보가 아니라 사태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다. 미국 대통령은 언제나 외교 정책을 국내 정치와 분리해 운용할 수 없다. 특히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은 외교적 성공담보다 훨씬 빠르게 유권자들의 체감으로 이어진다. 어떤 유권자는 먼 나라 전쟁의 전략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도 주유소 가격표의 상승은 즉시 이해한다. 따라서 트럼프는 한편으로는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유지하며 보수 지지층과 안보 우선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의 부작용이 국내 경제에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강경함과 안정, 응징과 시장 안정, 결단과 물가 관리라는 상충하는 요구가 한 사람의 정치적 계산 안에 동시에 들어와 있는 셈이다. 이 딜레마가 클수록 트럼프의 언어는 더 극단적이면서도 실제 행동은 더 계산적으로 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계산된 모호함은 오히려 상대에게 오판의 여지를 남긴다. 반대로 이란 내부의 정치 구조 역시 외부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합적일 수 있다. 이란 지도부는 단순히 미국에 반응하는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국내, 정파, 군부, 혁명 수비 논리, 민심, 경제난, 종교적 정당성의 복합적 압력 속에서 움직인다. 전쟁이 길어지면 국민의 피로와 경제적 불만은 커지겠지만, 동시에 외부 위협은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이란 지도부는 협상에 나서더라도 미국에 밀려서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며 성과를 얻었다는 서사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부 권력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 결국 미국과 이란 모두 협상 자체보다 협상이 어떤 이야기로 포장되느냐에 더 민감한 셈이다. 이것이 외교가 어려운 이유다. 실질적 합의보다 그것을 각자의 청중 앞에서 어떻게 설명할지가 더 난제일 때, 정치 지도자는 합리적 타협보다 상징적 강경론을 택하기 쉽다. 그래서 이번 위기의 가장 어두운 가능성은 사실 전면전 그 자체라기보다, 누구도 진짜로 바라지 않는 전쟁이 체면과 오판, 시간 압박 때문에 점점 더 현실이 되는 경로일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전쟁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의지보다 복합적 오판의 누적 속에서 확대되었다. 상대가 한 발 물러설 것이라고 믿었는데 물러서지 않았고, 제한적 타격이 억지력 복원에 그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보복을 불렀고, 정치적 연설이 국내용일 뿐이라 여겼는데 상대가 실제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기사에서 시계 제로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단지 정보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각 행위자의 계산이 서로를 자극하며 비선형적으로 움직이는 상태, 그래서 어느 하나의 사건이 전체 판도를 급격히 바꿀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전쟁은 계획보다 반응의 연쇄로 굴러갈 때 가장 위험하다. 만약 미국이 실제로 이란의 핵심 인프라를 공격한다면 그 즉시 벌어질 수 있는 후속 장면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해상보험료가 오르며 선박 운항이 불안정해지고 영내 미군 자산과 동맹국 시설에 대한 경계 태세가 강화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시장도 안전자산 선호로 급변할 수 있고, 수입물가 압박은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심리적 임계점이다. 시장은 단순한 공급 부족만이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공포에 반응한다. 호르무즈가 완전히 닫히지 않았더라도 닫힐 수 있다는 위험인식만으로 이미 충격은 현실이 된다. 전쟁은 이처럼 실체와 기대가 함께 작동하는 장이다. 그래서 타격 이후 승리 선언은 군사적 관점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경제적 정치적 관점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제가 된다. 승리를 선언했는데 시장이 불안정하고 해협이 위태로우며 상대의 저강도 보복이 계속된다면 그 승리는 선언문 속에서만 존재하는 승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과연 어느 정도의 피해를 감수할 의지가 있는지도 중요한 변수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기사에서 지적된 F-15의 격추 사례처럼 이란이 여전히 미국에 상징적이거나 실질적인 군사적 타격을 줄 여지가 남아있다면 미국의 짧고 강한 전쟁 구상은 빠르게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강대국은 보통 상대보다 훨씬 큰 피해를 가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작은 손실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전투기 한 대, 함정 한 척, 기지 하나의 피해가 군사적으로 결정적이지 않더라도 국내 여론과 언론의 프레임에서는 전쟁의 정당성과 유능함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할 수 있다. 트럼프는 강경함을 자산으로 삼는 지도자인 만큼 작은 손실에도 더 큰 보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럴수록 전쟁은 깊어지고 출구는 멀어진다. 강한 지도자는 물러서기 어렵고 물러서지 못하는 지도자는 종종 스스로 전쟁의 포로가 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사에 잠복해 있는 더 큰 질문, 즉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묻게 된다. 미국의 목적이 이란의 핵심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것인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정시키는 것인지, 이란의 핵 관련 능력을 제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할수록 전략은 흔들린다. 군사력은 명확한 정치 목표가 있을 때 비로소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그런데 목표가 여러 개이고 그 목표들끼리 상충할 경우 전쟁은 점점 더 수단이 아니라 자기 목적화된 과정이 되기 쉽다. 이를테면 핵심 인프라를 파괴하면 호르무즈가 더 불안해질 수 있고 호르무즈를 안정시키려면 상대에게 일정한 출구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핵 능력 제거를 원한다면 제한적 타격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그렇다고 더 깊이 개입하면 장기전과 국제적 부담이 커진다. 즉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수단은 달라지는데 정치 지도자의 발언이 그 목표를 명확히 정리해주지 못할수록 군사 옵션은 오히려 위험해진다. 이란 역시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위험에 빠진다. 단순히 끝까지 버티는 것이 전략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버티기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완전한 종전 합의를 얻어내려는 것인지, 체제 생존을 보장받는 협상을 끌어내려는 것인지, 미국의 공격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것인지, 혹은 단지 자신들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남기려는 것인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란이 영구적 종전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명분상 타당하지만 그것이 현실 정치에서 어떤 구체적 조치와 맞물리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종전은 선언만으로 오지 않는다. 서로가 감당 가능한 조건을 문장으로 바꾸고 검증과 이행의 절차를 정하고 다시는 상대를 기습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믿음을 형성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신뢰가 거의 붕괴한 상황에서는 그 모든 과정이 매우 어렵다. 결국 이란도 미국도 강경한 언어로는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출구를 찾아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이 사태를 보며 중동 정치의 오래된 교훈 하나가 다시 떠오른다. 중동에서 전쟁은 언제나 국경선만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은 종파, 지역 패권, 대리세력, 에너지 통로, 역사적 상처, 강대국 경쟁이 중첩된 공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특정 목표를 겨냥한 제한적 군사행동도 예상치 못한 확산성을 갖는다. 한 도시의 폭격이 다른 나라 민병대의 움직임을 자극하고 한 해협의 긴장이 먼 대륙의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며 한 지도자의 발언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의 정치 일정과 연결된다. 기사에서 핵심으로 다룬 것은 미국과 이란의 선택이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주변 국가들의 불안과 계산도 상황을 좌우한다. 어느 국가는 미국의 결단을 지지하면서도 자국 영토가 보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고 또 다른 국가는 이란의 체면을 어느 정도 세워주며 국면 전환을 유도하려 할 수 있다.
중재가 어렵지만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 다층성 때문이다. 이해 당사자가 많다는 것은 해법이 복잡하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파국을 막으려는 동기도 그만큼 넓게 퍼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복잡성은 희망이 아니라 피로를 낳기도 한다. 국제사회는 종종 전쟁 초기에 강한 관심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피로와 냉소가 커진다. 그때 가장 취약해지는 것은 민간인의 삶이다. 언론과 외교는 데드라인과 정상회담, 타격 가능성과 휴전안에 주목하지만 전쟁이 실제로 장기화될 경우 사회 기반의 붕괴와 민생의 고통은 점점 더 구조화된다. 전기가 불안정한 도시, 일상이 끊긴 학교, 물류가 흔들린 시장, 미래가 봉쇄된 청년층은 전쟁의 장기적 상흔이 된다. 기사는 당장의 24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질문이 떠오른다. 만약 이 24시간이 잘못 흘러간다면 그 다음 24일과 24주와 24개월은 어떤 얼굴을 하게 될 것인가? 정치 지도자들이 하루의 결정을 강조할수록 그 결정이 미래 세대의 시간에 남길 흔적은 더 무겁게 다가온다. 여기에는 정보전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현대의 전쟁은 실제 전장만큼이나 해석의 전장에서 벌어진다. 어느 쪽이 먼저 공격했는지, 어느 시설이 군사 목표였는지, 어떤 제안이 진짜 평화안인지, 어느 발언이 허세인지, 누가 양보를 거부했는지에 대한 서사가 즉각적으로 경쟁한다. 미국은 자신이 질서를 회복하려는 강대국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 할 것이고, 이란은 자신이 배신당한 채 공격받은 국가이며 정당한 저항을 하고 있다는 서사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중재국들은 자신들이 전쟁을 멈추려 했지만 당사자들의 강경함이 기회를 놓쳤다고 말할 수 있다. 언론과 시장, 외교관과 시민들은 모두 이 경쟁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상황을 해석한다. 그래서 전쟁의 현실은 언제나 물리적 사실과 해석의 경쟁이 겹쳐진다. 기사에서 트럼프의 발언이 큰 비중으로 인용된 것도 그 때문이다.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전쟁의 일부다. 위협의 말은 실제 폭격기만큼 강한 효과를 낳을 수 있고, 불신의 말은 실제 미사일만큼 협상을 가로막을 수 있다. 특히 트럼프식 정치에서 언어는 정책 이전의 무기다. 그는 발언 그 자체로 시장을 흔들고 동맹을 긴장시키며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에 익숙한 인물이다. 그러나 언어가 자주 전략보다 앞서갈 때 문제는 그 말이 현실을 앞당겨 버릴 수 있다는 데 있다. 모든 교량, 모든 발전소, 밤 12시까지 완전히 무너진다는 식의 표현은 협상용 과장일 수 있지만 상대에게는 존재 자체를 겨냥한 위협으로 들릴 수 있다. 그 순간 협상의 초점은 구체적 조건이 아니라 체제와 체면의 사수로 이동한다. 미국은 더 큰 양보를 얻고 싶어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대를 더 강경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물론 트럼프는 이러한 과장과 극단의 언어를 통해 자신만의 협상 우위를 만들어 왔을지 모른다. 그러나 기업 거래와 군사 위기는 다르다. 기업은 마지막 순간에 가격을 조정할 수 있지만 전쟁은 마지막 순간에 사람이 죽는다. 말의 무게가 다르다는 뜻이다. 이번 기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지점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이미 협상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시작했다는 점에 대해 이란이 배신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대목이다. 이 사실이 사실상 이번 모든 교착의 심장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정치에서 배신감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향후 모든 신호를 다시 해석하게 만드는 구조적 기억이 된다. 상대가 대화 중에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한 국가에게 새로운 휴전안이나 유예안, 인도적 조치나 제한적 합의는 모두 잠정적 함정처럼 보일 수 있다. 이란이 부분적 절충에 선뜻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이 보기에는 합리적인 출구가 이란에게는 반복될 배신의 전주곡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더 큰 위협이 아니라 어떻게 최소한의 신뢰를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창의적 장치들일 수 있다. 하지만 기사 속 상황에서 그런 창의성은 강한 말의 소음에 묻혀 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아마도 전면적 화해나 완전한 굴복이 아니라 서로가 핵심 명분 하나씩을 챙기며 일단 확전을 늦추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의 부분적 안정 또는 단계적 개방 약속을 얻어내고, 이란은 영구적 종전을 향한 추가 협상 틀과 체면을 지킬 수 있는 표현을 확보하는 시기다. 여기에 중재국이 이행 감시나 보증 역할을 일부 맡는다면 완전한 신뢰는 아니더라도 제한적 관리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물론 이런 절충안은 어느 쪽 극단에도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강경파는 왜 더 강한 군사행동을 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할 수 있고, 이란의 강경파는 왜 부분적 양보를 했느냐고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는 종종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답이 아니라 모두가 최악만은 피했다는 정도의 불완전한 결과로 유지된다. 오히려 그런 어정쩡함이야말로 전쟁을 막는 현실적 형태일 때가 많다. 문제는 지도자들이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다. 현대 정치에서 지도자는 점점 더 명확한 승리를 말해야 하고, 애매한 절충은 약함처럼 비치기 쉽다. 특히 트럼프처럼 강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지지를 모으는 정치인에게 부분적 합의는 충분히 화려한 서사가 아닐 수 있다. 이란 지도부 역시 저항과 원칙을 내세운 만큼 실용적 절충을 공개적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외교는 종종 공개석상보다 비공개 채널에서 더 많이 진전된다. 카메라 앞에서는 단호함이 유지되고, 마쿠에서는 표현과 순서, 검증 방식과 발표 시점을 둘러싼 치열한 조정이 이뤄진다. 지금 기사 속 긴장도 어쩌면 그런 비공개 조정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을 수 있다. 겉으로는 최종 시한과 전면 타격의 언어가 넘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각자의 체면을 살릴 문장 하나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그 문장 하나를 찾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버튼을 눌러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원하는 승리가 과연 군사적 승리인지 정치적 승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군사적 승리는 상대의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지만, 정치적 승리는 지지층과 국제사회에 자신이 유능하고 단호하다는 인상을 남기는 것이다. 때로는 전자가 부족해도 후자의 연출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고, 반대로 전자가 있어도 후자가 실패하면 정치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다.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 정치인답게 결과 그 자체뿐 아니라 결과의 포장과 메시지 관리에 민감한 인물이다. 따라서 그는 실제로 전면적 파괴보다도 파괴 직전까지 몰아붙인 뒤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승리로 포장하는 시나리오를 더 선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상대 역시 그 연출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려 할 것이다. 이란은 미국의 국내 정치용 승리 서사를 위해 자신이 굴복하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을 가장 경계할 수 있다. 외교는 사실과 함께 장면을 협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사태가 한국과 같은 외부 국가에 던지는 의미도 적지 않다. 중동의 군사위기는 한국 사회에서 종종 멀리 떨어진 문제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에너지 수입 구조와 해상 운송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은 매우 직접적인 변수다. 정유화학 산업의 원가, 해상 운송비, 보험료, 환율 불안, 소비자 물가 상승 압박은 결국 한국의 가계와 기업에 영향을 준다. 동시에 이런 지정학적 위기는 국내 정치와 금융시장에도 불확실성을 확대한다. 따라서 기사에서 묘사된 상황은 단지 외신의 한 토막 뉴스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경제와 안보를 함께 흔들 수 있는 문제다. 특히 세계 경제가 이미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작은 해상 충격도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국가는 직접 전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태의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에너지 수급과 물류, 외교적 입장 관리까지 폭넓게 준비해야 한다. 중동의 위기는 언제나 멀리 있으면서도 이상하리만큼 가까운 문제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강대국의 전쟁 언어가 어떻게 전 세계의 일상을 압박하는지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을 못 받고
초대형 타격을 경고하는 순간 그 충격은 백악관과 테헤란 사이만을 오가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버튼을 누르고 선사들은 항로를 재검토하며 각국 정부는 비상회의를 열고 시민들은 물가와 주유비를 걱정한다. 강대국의 한 문장은 때때로 수많은 사람의 생활비와 직결된다. 이런 점에서 국제정치는 소수 지도자의 결단이 다수의 일상을 규정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품고 있다. 그래서 전쟁을 둘러싼 뉴스는 단순한 관전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세계 질서 속에 살고 있는지를 되묻게 만든다. 몇몇 국가는 타격을 말하고 몇몇 국가는 중재를 말하며 나머지 다수의 국가는 그 여파를 감당해야 한다. 기사 속 상황이 불안한 이유는 단지 충돌 가능성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게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불안의 구조 때문이다. 또한 전쟁은 항상 상상력의 한계를 시험한다. 평시에는 국가와 정부, 시장과 제도, 항로와 물류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듯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 우리는 그것들이 얼마나 취약한 연결 위에 놓여 있는지 깨닫게 된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수 있다는 상상 하나만으로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발전소와 교량이 파괴될 수 있다는 말만으로도 국제법과 인도주의 논쟁이 솟구치면 지상군 투입 가능성 한마디가 장기전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결국 지금의 위기는 전쟁 그 자체 이전에 전쟁이 열어젖히는 가능성의 문들이 얼마나 많고도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대개 한 번 열리면 완전히 닫히지 않는다. 설령 45일 휴전안이 작동해 일시적 안정이 찾아오더라도 불신과 적대, 해협을 둘러싼 전략 경쟁과 국내 정치의 강경 유인은 그대로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4시간의 의미는 그 하루를 넘어서 지속된다. 이 시점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가 이후 수개월, 수년의 지역 질서를 규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지 누가 더 강한가를 따지는 힘의 계산이 아니라 누가 더 긴 시간을 견딜 수 있는가를 따지는 정치의 계산이다. 전쟁은 순간의 결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긴 후속 관리 능력을 요구한다. 미국이 정말로 이란의 핵심 인프라를 타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될 국제적 비판, 경제적 불안, 보복 가능성, 해협 관리 동맹 조율까지 모두 감당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 이란이 정말로 끝까지 버틸 생각이라면 자국 사회가 감내해야 할 희생과 장기적 고립, 기반시설 파괴 이후의 복구 비용까지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기사 속 장면에서 양측의 언어는 장기 계산보다 단기 결단에 더 가까워 보인다. 그 불균형이 바로 위기의 본질이다. 말은 내일 밤을 향하고 있지만 결과는 그 이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쯤에서 다시 기사 제목을 떠올리면 전격 돌파구냐 괴멸적 타격이냐라는 양자택일적 구도가 얼마나 정치적 언어인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실제 현실은 훨씬 더 흐리고 복합적이다. 돌파구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언제든 다시 막힐 수 있고 타격이 시작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괴멸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전쟁은 늘 선명한 제목보다 탁한 현실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제목에 끌린다. 왜냐하면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화가 위험할 수도 있다. 독자는 두 개의 극단적 결과만을 상상하고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불안한 회색지대 부분 합의, 제한적 충돌, 반복적 시한 연장, 불안정한 해협 통행, 저강도 보복의 장기화를 놓치기 쉽다. 실은 국제정치에서 가장 흔한 현실이 바로 그런 회색지대다. 완전한 전쟁도 완전한 평화도 아닌 상태. 총성이 멎었다가 다시 울리고 합의가 발표되었다가 다시 흔들리고 시장이 안도했다가 다시 공포에 휩싸이는 상태. 지금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도 어쩌면 그런 길고 지치는 불안정일지 모른다. 기사가 전달하는 긴박함은 그래서 한편으로 매우 직접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구조적 질문을 던진다. 왜 국제정치는 반복해서 강압과 체면, 오판과 불신의 함정으로 미끄러지는가? 왜 강대국은 힘의 우위를 갖고도 안정적 질서를 보장하지 못하고
왜 약소국 또는 지역국가는 열세 속에서도 병목 지점을 활용해 세계를 흔들 수 있는가? 왜 민간 인프라는 이렇게 쉽게 전쟁의 협상 카드가 되고 왜 평화의 언어는 대체로 전쟁 직전에야 급히 호출되는가? 이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단지 이번 미국과 이란 갈등만이 아니라 오늘날 국제 질서의 취약한 설계를 본다. 거대한 군사력은 있지만 신뢰가 없고 엄청난 경제 연결성은 있지만 정치적 안전장치는 부족하며 중재의 의지는 있지만 당사자의 체면을 조율할 공간은 계속 줄어든다. 기사 한 편이 보여주는 24시간의 드라마는 결국 세계 질서 자체의 구조적 불안을 압축한 장면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 글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파괴의 능력이 아니라 멈춤의 능력일 것이다. 현대의 강대국은 상대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 문제는 파괴 직전에서 멈출 수 있는 정치적 용기와 상상력이다. 멈춤은 약함이 아니라 더 큰 파국의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성숙함에서 나온다. 그러나 정치가 감정과 체면, 선거와 지지율, 강경한 이미지 경쟁에 종속될수록 멈춤은 비겁함처럼 오해받는다. 트럼프가 지금 시험받는 것도 이란 지도부가 시험받는 것도 결국 그 지점이다. 상대를 끝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디서 멈춰야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가. 전쟁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시작되지만 평화는 버튼을 누르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성숙함이 언제나 승리하지는 않는다. 세계는 종종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 가장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선택으로 움직인다. 강대국 지도자의 자존심, 지역국가의 생존 본능, 시장의 공포, 언론의 속보 경쟁, 동맹과 적대의 서사, 국내 정치의 압력은 모두 더 빠르고 더 거친 방향으로 상황을 밀어붙일 수 있다. 그래서 기사 속 운명의 24시간은 단지 지도자들이 무엇을 결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정치가 얼마나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지, 힘의 언어를 얼마나 늦출 수 있는지, 그리고 불완전하더라도 타협의 문장을 발명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시간이다. 만약 그 시험에 실패한다면 세계는 다시 한번 강한 말이 실제 파괴로 번지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외교는 종종 가장 늦은 순간에야 모습을 드러낸다. 공개적으로는 최후 통첩이 오가고 군사적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며 시장이 흔들리고 언론이 전면전을 예상하는 와중에도 보이지 않는 채널에서는 조심스러운 탐색이 이어질 수 있다. 어느 한 문장, 어느 한 순서, 어느 한 표현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한다. 예컨대 굴복 대신 단계적 조정, 봉쇄 해제 대신 통행 안정화, 휴전 대신 긴장 완화 조치 같은 표현의 차이가 협상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외교란 결국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를 찾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위기에서 가장 절실한 것도 어쩌면 대담한 새로운 구상보다 각자의 체면과 요구를 최소한의 공존 가능성으로 번역해낼 섬세한 언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언어가 살아남으려면 먼저 전쟁의 언어가 잠시라도 멈춰야 한다. 모든 교량, 모든 발전소, 밤 12시까지 완전히 무너진다는 식의 표현이 지배하는 공간에서는 타협이 성장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런 말은 상대에게 선택지가 아니라 위험만 남기기 때문이다. 선택지가 사라진 곳에서 협상은 존재할 수 없다. 이란 역시 영구적 종전이라는 최대 요구만을 앞세운다면 현실적 조정의 여지를 스스로 좁히게 된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양측 모두가 자기 언어의 극단성을 조금씩 낮추는 일일지도 모른다. 물론 그것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외교는 본래 쉽지 않은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전쟁은 격한 감정으로도 시작되지만 평화는 대개 감정을 낮추는 인내에서만 시작된다. 요컨대 이 기사 중심의 장대한 서사는 단지 한 시한의 문제, 한 전쟁의 문제, 한 지도자의 강경 발언을 넘어선다. 그것은 오늘의 세계가 얼마나 쉽게 경제와 안보,
국내 정치와 국제 규범, 자존심과 생존 본능, 속보와 장기 구조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축약된 장면이다. 미국은 압도적 힘을 가졌지만 원하는 결과를 손쉽게 보장받지는 못한다. 이란은 열세에 놓여 있지만 몇 개의 전략적 지렛대로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중재국은 파국을 막고 싶지만 신뢰가 무너진 당사자들 사이에서 설득의 공간이 제한적이다. 세계 시장은 직접 싸우지도 않으면서 가장 빠르게 떤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결정의 비용을 주유소 가격, 물가, 불안한 뉴스, 흔들리는 미래 전망이라는 형태로 치르게 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전쟁은 특정 지역의 분쟁이 아니라 현대 세계 질서의 민낯이 된다. 결국 이란 전쟁의 운명의 24시간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 정치의 오래된 질문을 되살린다. 힘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가? 두려움은 양보를 낳는가? 아니면 저항을 낳는가? 굴복 없는 타협은 가능한가? 전쟁은 정말로 한밤의 폭격으로 끝날 수 있는가? 그리고 지도자들은 자신이 던진 말을 스스로 걷어들일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열려 있다. 그래서 기사 제목은 현재 진행형의 질문으로 남는다. 전격적인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돌파구가 열리더라도 그것은 평화의 완성이 아니라 파국을 잠시 늦춘 것에 가까울 수 있다. 반대로 괴멸적 타격이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타격 역시 결코 깔끔한 끝을 보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결론은 이 둘 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 두 가능성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세계를 지치게 만드는 길고 불안한 중간지대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외교를 기대한다. 왜냐하면 전쟁이 실제로 시작되고 나면 그 뒤에 남는 것은 승리의 수사보다 더 오래가는 파괴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인류가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다리와 발전소는 복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무너진 신뢰와 잃어버린 생명, 공포 속에서 자라난 세대의 기억은 쉽게 복구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24시간은 단순한 결단의 시간이 아니라 기억의 시간을 예고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누가 어떤 문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훗날 사람들은 이 시간을 파국 직전 외교가 간신히 작동한 시간으로 기억할 수도 있고, 누구도 멈추지 못해 세계가 더 깊은 불확실성으로 밀려들어간 시간으로 기억할 수도 있다. 역사는 결국 그날의 몇 마디 말과 몇 번의 판단, 몇 시간의 인내가 쌓여 만들어진다. 따라서 이 사태를 바라보는 가장 정직한 태도는 섣부른 낙관도 단정적 비관도 아닐 것이다. 필요한 것은 냉정한 경계다.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안도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고, 강경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즉시 전면전으로 단정하기에도 국제정치는 너무 복합적이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동시에 가능한 국면, 그래서 작은 움직임 하나가 예상보다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국면을 보고 있다. 이런 시간에는 오히려 과장보다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누가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 그 말 뒤에 어떤 출구와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가를 봐야 한다. 기사 속 24시간은 그래서 뉴스의 속도가 아니라 해석의 깊이를 요구하는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분명한 것은 하나다. 이 전쟁이 단 하루 안에 완전히 끝나든, 일시 휴전으로 숨을 고르든, 혹은 인프라 타격과 보복의 악순환 속으로 빨려 들어가든, 그 어떤 경우에도 세계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 지역을 바라보기 어려워질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취약성은 다시 각인될 것이고, 강대국의 언어가 얼마나 빠르게 세계 경제를 흔들 수 있는지도 재확인될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힘이 어디까지 유효하고 어디서부터 딜레마가 되는지 더 선명히 보게 될 것이며, 이란은 자신이 가진 전략적 지렛대의 가치와 동시에 그 한계도 절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다시 한번 전쟁을 막는 일이 전쟁을 이기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과제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점에서 이 기사 중심의 서술은 단지 지금의 중동 위기를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시대 국제정치의 가장 위험한 습관을 비춘다.
서로를 협상 상대가 아니라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는 습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실제 파괴를 감수하는 습관, 국내 정치의 계산을 국제위기의 언어로 번역하는 습관, 그리고 민간 사회의 붕괴를 전략적 부수 효과 정도로 취급하는 습관 말이다. 만약 세계가 여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운명의 24시간은 앞으로도 형태만 달리한 채 반복될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해협에서, 다른 지도자의 입을 통해 또다시 등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읽어야 하는 것은 단지 트럼프의 위협도, 이란의 버티기도 아니다. 그것은 파괴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순간일수록 왜 더 많은 상상력과 더 낮은 목소리, 더 긴 인내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다. 외교는 종종 화려하지 않다. 느리고 우유부단해 보이며 만족스럽지 않고 누구에게도 완전한 승리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그래서 외교는 전쟁보다 문명적이다. 전쟁은 단칼에 결론을 내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긴 후유증을 남긴다. 반면 불완전한 합의는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적어도 사람들이 다시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지금의 24시간이 정말로 운명적이라면 그 운명은 누가 더 크게 파괴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어렵게 멈출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이 기사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무거운 문장일 것이다. 중동의 밤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바다 위 유조선이 어디로 향하든, 백악관과 테헤란의 문장들이 어떻게 바뀌든 결국 전쟁의 진짜 질문은 늘 같다. 파괴 이후 무엇이 남는가? 만약 그 질문 앞에서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면 아직은 멈추어야 한다. 아직은 더 말해야 한다. 아직은 더 모호해져야 한다. 아직은 더 불완전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국제정치에서 때로 가장 책임 있는 선택은 완벽한 결론이 아니라 파국을 미루는 불완전한 합의이기 때문이다. 이란 전쟁의 운명의 24시간은 바로 그 평범하지만 가장 어려운 진실을 세계 전체의 긴장 위에서 다시 한번 시험하고 있다. 장시간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